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5강 5. 저당 상환 방법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당 상환 방법을 저당 대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당 대부를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대부를 받을 때 정한 상환 방법을 같이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저당 상환 방법, 저당 대부 방법은 대략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금리 결정 방식에 따라서 금리가 고정되냐 아니면 금리가 변화되냐 두 개로 나뉘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먼저 금리 결정 방식, 금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죠. 이건 당연히 하나는 금리가 고정된 거야.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 다른 것은 이제 가변적이 돼서 변동금리. 금리가 변동을 하는 겁니다. 이자율을 얘기해요, 금리는. 자, 고정금리는 고정이 돼 있어. 자, 우리 항상 저당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대출자. 이제 머릿속에 늘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대출자, 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자,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차입자와 대출자가. 자,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 누가 지불한다? 자, 원리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대출자는 이제 원리금이 가는 겁니다. 돈은 이쪽으로 썼으니까. 이 원리금 지불하는 방법, 그게 바로 저당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가? 물가가 막 뛰어. 금리는 고정돼 있어. 자, 시장에 대출한 이율보다도 시장 이율이 높아져. 이 인플레 위험.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때는 대출자가 여긴 부담을 해요. 네. 인플레이션이 돼도 차입자는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반대로 변동이 돼. 인플레이션이 돼서 막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차입자가 이자율을 막 더 올려서 지불을 하니까 변동금리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 차입자가 지는 거예요. 차입자. 자, 그러니까 대출자가 이건 지고 차입자가 져요. 무슨 뜻이냐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정돼 있잖아. 근데 시장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차입자가 가만히 있죠. 왜? 대출자에게서 받은 금리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 이자율이 막 떨어졌어.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저플레이션이 돼. 낮아져. 그럼 차입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갈아탈까요? 이자율 낮은 딴 데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콜옵션이라고 그러죠. 콜옵션. 예. 콜옵션이라고 그래. 갈아타는 거야. 나 이제 여기서 은행 대출 그만 받겠다고. 부채 서비스 그만 내겠다. 돈을 갚아버려. 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왜? 이자율이 낮으니까. 고정금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변동금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왜? 딴 데도 낮으면 여기도 낮아지면 돼. 이 대출자도. 딴 데가 오르면 여기 대출자도 올리면 되는 거야. 자, 이 변동금리는 또 종류가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금리 결정 방법에 의해서 고정금리하면 고정된 거니까 더 이상 나눌 게 없지만, 변동금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가변 이자율. 예, 가변 이자율. 이자율에 변하는 게 가능해. 변동이니까.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가 있고, 두 번째는 조정 이자율. 조정 이자율 저당 대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협상. 협상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재협상 이자율 저당 대부. 세 가지가 있는데,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는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처음에 이자율을 약정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얼마 내겠습니다고 약속을 하죠. 약정을 할 때 인플레이션 감흥지수 변동. 그러니까 감흥지수가 딱 하나야. 한 가지 감흥지수에 의해 이자율을 변동하는 걸 내가 용납을 하겠어. 주로
인플레이션 감흥지수 한 가지 뭐냐면 CD 금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D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하는데 이 CD 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 해놔요. 근데 이 CD 금리가 며칠마다 변하냐? 91일마다 변해. 즉 석 달마다 변해. 그래서 은행의 일반 대부분 이거야. 대부분 가변 이자율 전환대부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3개월마다 은행이 이자율을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대부해주는 그 은행 직원이 알려줍니다. 그게 다 가변 이자율 전환 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정 이자율 저당 대부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가 됐잖아요. 인플레이션에 감응하는 그 지수가 여러 개. CD 외에도 양도성 예금 증서 외에도 감응 지수가 여러 개예요. 즉 누구에게 저기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냐? 대출자 위주야, 대출자 위주. 예. 그렇다는 거. 재협상은 3년에서 5년마다 이자율을 다시 재협상하는 거야, 서로가. 이걸로 할지 결정하면 돼. 마지막 그 계약서 끝에다가 그 뭐 3년 지나면 다시 재협상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게 재협상 이자율입니다. 이거는 이자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요번엔 요렇게, 다음 거는 3년 후는 또 만나서 재협상. 그러니까 재협상은 감면이 될지 조정이 될지 모르는 거지. 엄밀히 하면은 가변 이자율하고 조정 이자율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요거는 협상과 관련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요. 대부분은 가변 이자율로 한다는 거. 그거는 인플레이션 감응하는 지수가 한 가지고 주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1일마다 변동하더라. 반드시 가변 이자율 요거는 한 번 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 결정 방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리금을 어떻게 내가 상환할 것인가. 이제 상환 방법에 의해서는 그 저당 상환 방법이 또 다르게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금리 결정,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요걸로 본 거고, 자, 요번에는 금리 결정에서는 고정, 변동 두 개가 있었고, 자, 이번에는 금리 결정이 아니라, 자, 원리금 분배 방식, 원금 이자를 원리금이라, 원금, 이자, 원리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내가 상환할 것인가. 이 분배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쫙 나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원리금 균등이야.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3년 만기, 3년 후에 5천만 원 원금은 갚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자만 내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이자만 내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원리금 균등이지. 이자만 균등하게. 이거를 바로 원리금 균등 관식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왼쪽에 원리금, 원금과 이자예요. 오른쪽에 시간 이렇게 나오면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늘 다달이 똑같은 횟수를 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확실히 알아둘 거는, 처음에는 빌린 돈이 세니까 5천만 원,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을 내가 갚아가니까 원금이 줄잖아. 나중엔 이자가 적어. 처음에는 이자가 많아. 비율을 보면 요게 밑에가 원금이고 위가 이자라면, 거꾸로 돼 있네. 이자가 처음엔 많고 원금이 나중에 많아져. 이자가 줄죠. 자꾸 갚아 나갔으니까. 자, 원금이 처음엔 적다가 많이 갚게 되고,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은 거야. 나중에 이자가 줄고. 이게 원리금 균등이야.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실제 내는 원리금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금 균등이고, 두 번째, 원금 균등이 있어. 원금. 이자는 없어.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금이 균등한 거야. 이자는 변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힌트야.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쪽은 원금, 시간, 원금이 균등해. 자, 원금. 자, 요때는 특징이, 이자는 처음에 이자 많이 낸다, 조금 낸다. 처음에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 이자를.
자, 여기다 눈에 보이지 않게 표현을 하자면, 이자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이런 식으로 낸다고 쳐.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되잖아. 두 개를 합하면 원리금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예.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일정하게 내지만, 원금이 균등할 뿐이지 원리금을 같이 합하면 원리금에서는 갈수록 돈이 줄어. 갚아야 될 돈이. 요게 핵심이야. 말은 균등이야. 말은 원금 균등이지만 원리금으로 취하를 하게 되면 형사가 내려가. 점점 준다는 거.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이, 여기 원금이라고 표현 안 해. 자, 시험 문제 낼 때는 원금 균등 방식을 설명한 그림이다. 제대로 된 그림은 여기다 원리금이라고 써. 원리금. 세로축을 원리금이라고 해놔. 그러면 원금이 일정한 거지, 이자까지 합하면 이자는 점점 줄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돼. 자, 세 번째 방식은 바로 만기 일시상환이야.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 일시상환. 이 경우에는 이자만 내. 그냥 이자를 또 쭉 똑같이 내지. 이자 변동금리, 보통 변동금리면 가변 이자율 변동금리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만 변해. 이자만 쭉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는 늘 쭉 일정하게 내줘. 그 다음 만기에 한꺼번에 싹 갚아버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 근데 원리금이라고 하면 이 이자라고 그러지. 이자 이러다가 3개월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다가 만기에 3년이든 5년이든 계약한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다 갚아버리는 거. 한꺼번에. 이런 형태예요. 만기 일시상환. 자, 네 번째는 체증식. 처음에는 이자만 내. 원금은 조금밖에 안 내.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벌이가 좋아질수록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나가.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체증식은 원리금이라고 표현되고, 여기 원리금, 왼쪽에 시간. 그러면 처음엔 조금 내다가 나중에 점점 많이 내는 거야.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부분 원리금 상환이에요. 만기가 됐을 때도 부분 원리금만 상환하고 계속 원금과 이자를 내면 돼. 부분 원리금 상환. 자, 이 5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거고, 이거에 의해서 저당 대부 받을 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은행에서는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 일시상환을 많이 써요. 만기 일시상환. 그리고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들어갈 때는 주로 원리금 균등상환을 많이 쓰고,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5조 원의 법인으로 합니다. 자, 자본금은 5조 원으로 하고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은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 보증 업무 및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주택 저당 증권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 대출 재원을 확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저당의 유동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자, 이 금융기관이 가운데 있고요. 자, 그때 가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해당 주택에 저당을 잡힙니다. 주택에 대한 저당을 잡히면 은행 등
그 금융기관 1차 대출기관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장기 대출. 자, 그리고 그 은행 등이 그렇게 잡은 그 주택 저당을 채권으로서 판매를 합니다.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 어디다 판매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 판매를 하고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금을 지불합니다. 대금을. 자, 은행은 저당을 통해서 돈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지는 것을 그 저당 채권을 판매함으로써 대금을 받아서 현금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MBS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자, 투자자, 기관 또는 개인들입니다. 이 투자자에게 MBS를 판매합니다. 자, MBS.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면 이 투자자들은 또 바로 대금을 지불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모기지론과 관련한 저당의 유동화 과정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기지론 업무입니다. 모기지론, 영어입니다. 모기지론. 그래서 모기지론을 공급합니다. 공급. 두 번째는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보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자, 유동화는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주택 신용을 보증합니다. 주택 신용 보증 업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국가가 나서서 공적으로 보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적 보증. 그래서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학자금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학자금 대출 증권을 발행합니다. 학자금 대출 증권, 대출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모기지론 공급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첫 번째, 모기지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 자, 이 모기지론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요. 영어인데, 모기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장기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자, 첫 번째, 그 모기지론 상품이 있는데,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0년. 두 번째는 15년. 기간이 다 10년 이상이죠. 장기입니다. 다음 20년. 그 다음에 30년. 40년. 5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있고 15년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대출 만기 40년, 50년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면 40년 같은 경우는 만 39세 이하입니다. 요즘은 만 나이 안 쓰고 그냥 법적으로 만으로 쓰기 때문에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이런 경우에 이제 40년 상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만기 50년. 자, 이 50년은 기간이 더 기니까 나이가 더 어릴 겁니다. 자, 39세보다 5년 어린 34세입니다. 34세이고 또는 역시 신혼가구입니다. 이런 경우에 50년
대출 만기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모기지론 두 번째 대출 자격입니다. 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 자, 대출 자격은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고요. 연소득 동시조건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 7천만 원은 미혼이면 본인만 해당이 되고 부부인 경우에는 요거 합산을 합니다. 합산, 부부 합산, 둘의 소득을 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 주택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주택입니다. 이거 주택. 이거는 등기부 등본상 주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만 가능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제외되는 겁니다. 대출 순위는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요. 구입 용도인 경우에는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합니다. 그런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기지론 네 번째 대출 한도입니다. 얼마까지 어느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자,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집값의 70%입니다. 자, 집값. 자, 이 집값을 다른 말로 하면 담보주택의 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이 집값의 몇 퍼센트? 70%입니다. 70%. 바로 이게 최대 LTV 70%라는 뜻이 됩니다. LTV 70%. 자, 그래서 이 LTV를 한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TV는 원래 문장은 loan, 대출이죠. to, 뭐뭐에 대하여, value, 가치입니다. 가치. 주택 가치에 대하여, 그러니까 집값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LTV란 주택담보대출 비율로서 다른 말로 하면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담보주택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LTV는 대출 가능 금액, 자, 대출 가능 금액이 있을 겁니다. 금액을 뭘로 나눈다? 그렇죠. 집값으로 나눈다. 집값. 자, 이 집값이 바로 담보주택의 가치 또는 담보주택의 평가액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LTV인데 이것이 집값 대비 70%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금액은 최대 한도는 3억 6천만 원까지입니다. 3억 6천만 원. 물론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LTV 최대 금액, 미성년 자녀가 그 3명인 가구는 최대 4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DTI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DTI 요거는 최대 60%입니다. DTI는 최대 60%. 자, 그럼 이 DTI는 뭐냐 하면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네, 영어로 빚을 말하죠. 빚, 부채. to, 뭐뭐에 대한 income, 소득입니다. 자신의 1년 총 수입, 연간 수입, 연봉이죠. 자, 그 연봉 대비. 그러니까 요 DTI는 공식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자신이 받는 이 주택에 대한 대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요. 플러스 요거에 대해서 그 외 기타 부채가 있어요. 기타. 자,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 추정액. 요거에 대해서 밑에 연소득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연소득에 대한 것이니까.
그리고 비율이니까 100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까지 다 합쳐서 총 몇 퍼센트? 60% 한도. 그 이하란 얘기죠. 50%, 40%를 받는 건데. 자, 이 연소득, 즉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상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DTI라고 하는데, 이 DTI는 연봉이 많을수록 DTI가 늘겠죠. 예, 연봉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 금액을 올릴 수 있고요.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DTI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로 받을수록 DTI 비율이 낮아지니까 대출 금액 한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60%, 이게 집값의 70%, 36,000만 원 이하, DTI 60%,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서 맞는 금액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담보주택 DTI 담보주택 소재지가 차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재지가 어디냐면 조정 대상 지역, 과열 지역, 투기 지역, 그리고 또는 투기의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이 DTI를 요거 10% 차감합니다. 10% 차감이니까 뺀다는 얘기죠. 즉 50%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차감하는 지역. 자, 대출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0% 차감, 즉 50%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모기지론의 다섯 번째, 상환 방법입니다. 상환, 즉 빚 갚는 방법을 말해요.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나눠서 내는 거죠. 두 번째는 원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체증식입니다.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체증식 분할 상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리금 균등인가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이 일정합니다. 이거는 매달 내는 돈이 똑같은 거예요. 이자하고 원금 갚는 것이. 즉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점점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고요. 원금을 균등이니까 원금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높고 갈수록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이자가 줄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체감식이 되는 겁니다.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체증식은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 점점 자기가 살 인생이 많으니까 앞으로 소득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이것은 만 40세, 자 40세 미만인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미만, 체증식은. 그리고 만기 50년 이후는 불가능해요. 체증식은 즉 4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상환 방법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모기지론의 여섯 번째, 상품 이용. 어떻게 상품을 이용하는가? 모기지론 상품 이용에 대한 것입니다. 모기지론 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보금자리론. 자, 유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T보금자리라고 있어요. T보금자리론. 이것은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첫 번째 모기지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업무의 그 다섯 번째 주택연금. 예,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말합니다. 자, 좀 의의를 보면 만 55세 이상. 자, 첫 번째 만 55세 이상. 자, 이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아무나 둘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국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요건. 자, 제일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나? 가입 요건. 자, 첫째. 부부 중 한 명이, 자, 부부 모두가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몇 살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 두 번째.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 세 번째. 부부 기준 그 공시 가격 등이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이 몇 억이야? 9억 원. 네,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예외가 있겠죠. 원칙이 있으면 다주택자라도 합산, 주택을 여러 개 채 있는데 다 합산했는데 그 합산한 가격이 역시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9억 원 초과 2주택자. 자, 9억 원을 초과합니다. 초과 뭐 10억 원, 11억 원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 이상 2주택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 자, 이런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자,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됩니다. 팔면 돼. 예. 팔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대상.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가? 자, 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자, 이거 역시 가능합니다. 근데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중에 주택연금 공적 보증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의 소위 대출금 상환. 어떻게 상환하는지 대출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상환 방법. 첫 번째,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 상환.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출금 상환은 주택연금 계약 종료 시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을 합니다. 자, 주택 처분을 합니다. 이제 주택 처분. 이거는 이제 경매를 통한 방법인데, 그 주택 가격이 대출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 모자라는 경우 주택 가격이 대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럴 때는 낮은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 이런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인데 쭉 연금을 받은 금액이 3억 5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치면, 그런 경우에 주택이 경매로 3억을 팔렸던 5천만 원에 대한 부분, 이 금액이 이게 모자라죠. 즉 주택 가격이 대출 가격보다 낮은 경우죠. 그런 경우로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 35강 시간이었고요. 저당 상환 방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